자, 은행FP 자산관리사 자격 시험을 준비하시게 돼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자산관리사 관련, 은행FP 관련 부분들은 전체 과목이 크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요. 특히 자산관리 관련되는 기본 지식 관련 부분은 점수를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제가 이쪽에서 강의를 맡은 파트가 앞쪽에 고객재무설계 1편 쪽하고 2편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되는 내용인데, 경제동향 분석 및 예측과 관련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경제학과를 만약에 전공하신 분이다라고 하게 되면, 전공이나 부전공을 경제학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눈 딱 감고 그냥 한 번만 들으시면은, 옛날 생각하면서 한 번만 들으시면 되고, 아니면 지금 전공하고 있으신 학생이면 사실은 거의 볼 필요가 없다. 그냥 그래도 교재 안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봐야 되니까 한 번 정도 주마간단식으로 스쳐보면 되는 정도의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제학과가 아니었다, 나는 그래서 경제학과 관련해서는 담 쌌다라고 하게 되면, 그랬을 경우에는 제 강의만 들으면 여기서 나오는 문제는 문제없이 다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수준이 이렇게 난이도가 높지 않을 거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번 그러면 개인재무설계와 관련되는 거 세 파트로 나눠집니다. 개인재무설계의 의미, 그 다음 필요성, 자산관리사 역할과 의무와 관련되는 내용들 좀 살펴보죠. 자, 5페이지서부터 하죠. 5페이지 들어가기 전에 학습 기호 쪽에서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파트에서는 잠깐만 보게 되면, 학습 기호 쪽에 개인재무설계란 개인이나 가게의 현재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 적절히 관리하는 과정. 즉, 개인재무설계는 목표 달성을 위한 관리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즉, 개인재무설계란 미래에 대한 설계나 계획에 초점을 맞춘 개념. 그래서 진단하고 문제점 개선해서 목표 달성 하는 바로 밑에 종합적인 재무관리. 그리고 두 줄 정도 더 내려가서 보시면 평생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5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인재무설계란 개인이나 가게의 현재 재무 상태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개인이나 가게가 설정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 및 가게의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 그래서 재무 설계와 재무 상담을 혼동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관련성은 높아요. 바로 밑에 상호 관련은 깊지만, 재무 상담이 고객의 문제 평가에서 시작한다면, 그러니까 상담할 때 어떤 게 고민이세요? 어떤 문제가 있으세요? 아, 이런 게 문제가 되겠네요? 라는 게 상담이라면, 재무 설계는 고객이 그러면 추구하시는 목표가 뭡니까? 원하시는 목표가 뭐죠? 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즉, 개인재무설계란 재무상담을 통해서 단기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목표 달성.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우리가 재무상담과 재무설계가 차이가 있다. 재무상담은 문제점에 대한 고민이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설계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부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개인재무설계는 왜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최근에 소비자들의 개인재무설계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되고 있고 사회적인 관심도 커지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는 부분을 몇 가지 배경에 따라서, 요거 시험에서도 배경과 관련되는 부분 잘 나옵니다. 사회적인 배경의 종류는 자산부채의 증가, 금융시장의 개방, 국제화, 금융상품의 다양화, 법규의 강화.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으로는 1인 가구,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노동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소비자 인식의 변화로는 개인적 사고방식, 개별성 추구, 비재무적 요소의 욕구의 증가, 재무설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각각의 이 세 가지씩에 대한 테마가 있죠. 해당되는 부분을 나열해 놓고 얘는 뭐, 얘는 뭐, 얘는 뭐, 이렇게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경제적인 환경, 인구적인 환경, 개인의 소비 성향의 변화에 대한 환경. 그럼 각각 얘는 어디에 속하지? 라는 부분을 고려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사회 경제적인 배경에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은 자산 부채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고도 성장기를 맞이해서 많은 자산이 축적이 되고 그러면서 또한 반대 입장에서는 자산 축적을 위해서 또 부채가 또 증가가 되다 보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자산과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니까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시면 5번째 줄쯤에 이런 게 나오죠. 국내 경제 환경의 저성장세 지속으로 가계의 소득 요건이 갈수록 악화되고 바로 밑에 국내 금리도 상승하는 등 가계부채를 둘러싼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그래서 바로 밑에 부동산에 편중되어 있는 자산 구조 이런 걸 좀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안에 세부적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현재의 경제 상황도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요. 과거에 이랬다라는 경제 상황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니까 경제 환경이 상당 부분 변화되고 있구나. 강의 듣는 시점에서 저금리가 될 수도 있고요. 강의 듣는 시점에서 고금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자산 부채가 증가된 상황에서 경제 환경이 변화가 되고 사회 경제적인 환경이 변화가 되니까 재무 설계가 필요하구나 라고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금리 하락하는 경우, 상승하는 경우에는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지만 금리 하락하는 경우에는 또 임대료가 낮아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되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체적으로 보는 입장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산 부채의 증가와 더불어서 필요하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개방과 국제화. 금융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로 인해서 재무 설계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 욕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금융업계의 경쟁이 심화되고 외국 자본이 유입이 되고 또 새로운 요즘에 금융상품 보면은 굉장히 빠르게 바뀌고요. 굉장히 복잡해요. 일반인이 알아보기 어렵게. 그러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데 대단히 복잡한 상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하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다음 금융상품의 다양화와 금융 관련 법규의 강화. 일맥상통하는 얘기죠. 그래서 그러면 금융상품이 언제부터 이렇게 복잡화됐느냐라고 따지고 보면 꾸준히 복잡화를 겪어왔지만 특히 IMF 이후에 자본시장 개방, 그다음 금융시장에 대한 구조 개혁 이런 부분을 해서 기존의 기업 고객 위주에서 이제 개인 고객 위주로 금융기관들이 이제 타겟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인 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게 되고 그리고 개인 고객에 대한 부가 증가하면서 또 요구도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이 이제 겹치가 되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상품이 출시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품을 상대하기 위해선 또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상품을 구분할 수 있고 판매가 가능한 또는 설계가 가능한 또는 상담이 가능한 이런 이제 자산관리사가 필요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또 그렇게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투자자 보호에 대한 또 니즈가 상당히 강화가 되고요. 그래서 투자자 보호 제도가 강화되면서 금융 관련 법규도 더 세분화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개인이 파악하고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전문가가 필요하다. 즉 자산 부채의 증가에 따라서 전문가가 필요하고 금융시장의 개방 및 국제화 그러면서 다양화와 법규 강화 이런 차원 사회 경제적인 차원에서 배경에서 전문가가 필요해졌다. 또 하나 인구 통계적인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1인 가구가 증가했다라는 거죠. 1인 가구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모든 책임을 나 혼자서 알아서 지고 해결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살펴보게 되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줄에 보시면 1인 가구의 증가는 모든 의사결정의 주체가 개인으로 전환돼서 인생에서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인 부담도 개인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밑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도와줄 전문가가 절실해졌다. 저출산과 고령화 굉장히 많이 나오는 얘기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수시로 변합니다. 그렇지만 OECD 평균 지수보다 꽤 낮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쉽지 않다라는 거고요.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15세에서 64세인 생산 가능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죠.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회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적용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문제에서 가장 큰 문제는 압축 고령화죠. 그러니까 굉장히 빠른 시기에 우리가 이제 그 고도 성장기를 거치면서 굉장히 힘든 시기에 새마을 운동과 더불어서 출산율 저하시키는 운동을 아주 강하게 펼쳤거든요. 그러면서 그게 제대로 정책이 먹혔어요. 그러고 나서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먹고 살기 힘들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출산율이 저하될 수밖에 없어요. 출산율 저하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거예요. 자, 기본의 농경사회였다. 농경사회에서 자녀는요, 농경사회에서 자녀라는 부분은 뭘 얘기하는 거죠? 노동력을 얘기해요. 자녀를 출생했다라는 건 노동력의 증가를 얘기하거든요. 물론 초창기에 비용이 들어가지만 그 비용을 어느 정도 치르고 나면 그 다음에 노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난다라는 개념으로 갖고 가야 돼요. 농경사회에서 이렇게 되는데, 사회가 이제 도시화되면서 도시화가 됐을 때 자녀는요, 자녀가 농경사회의 개념하고는 달라지죠. 이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비용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 거예요. 즉, 부양의 개념으로 인식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녀한테 한없이 들어가기만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생산적인 능력이 창출되는 게 아니니까. 생산성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생산성이 없는 비용 부담만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상황이 벌어지는데 거기다가 또 그 다음에 사회가 굉장히 취업하기 쉽지 않고 한 사회로 가다 보면 당연히 부담으로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출산이 당연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를 지금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그 다음 고령사회, 그 다음 초고령 사회. 그래서 우리가 고령화 사회를 따질 때는 이렇게 따져요. 어떻게 따지냐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14%가 넘어가게 되면 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20%가 넘어가게 되면 초고령사회 또는 후기고령사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고령사회를 지나서 초고령사회를 지금 현재 달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맨 밑에 줄여보시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늘어난 평균 수명보다 오래 살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준비는 많지 않다. 그렇죠? 이러다 보니까 고민이 커진다. 그러니까 재무설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8페이지 맨 하단에 보시면 출처에서 나와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그렇죠? 출처가 있고 위에 있는 공식이 하나 있죠. 위에 있는 데이터 딱 주면서 뭔가 일정한 데이터 주면서 뭐 고령화 지수 구해봐라. 또는 노년 부양비 구해봐라. 이러면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산 가능 인구. 생산활동 가능 인구를 우리가 15세에서 64세로 봐요. 일반적으로 생산활동 가능 인구를 15세에서 64세로 보거든요. 그럼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활동 가능 인구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0세에서 14세까지는 유소년 인구예요. 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5세부터는 노령 인구가 되는 거죠. 노년 인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노년 인구가 되게 되면 자, 15세에서 64세가 65세 이상의 인구를 부양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노년 부양비. 그 다음에 만약에 0에서 14세 인구를 부양하면 그럼 이거는 유년 부양비가 돼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이제 총부양, 이걸 둘 합치면 이건 총부양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산출이 되는 거고요. 부양비는. 그 다음에
유소년 인구가 밑으로 내려와서 0에서 14가 되면, 요렇게 계산이 되면, 이건 노령화 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령화 지수. 간단하죠? 예.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요, 인구 통계학적으로 우리가 요런 거 계산할 때 쓰는 거, 유소년 인구 비중은, 그 다음에 노령 인구는, 그러면 노년 부양비는, 유년 부양비는, 총 부양비는, 노령화 지수는 어떻게 되지요? 라고 얘기할 때 이제 이렇게 구한다. 그렇죠? 그 공식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편안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내용이고요. 이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동 환경이 변화하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부분은 우리나라에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빅히트를 친 게, 그 빅히트를 친 단어, 결코 좀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니죠. 비정규직. 그죠? 그래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갈라지면서 강하게 임팩이 들어갔었던 게 노동시장의 유연성이라는 부분. 그래서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높아지면 당연히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깨지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바로 밑에 평생학습 시스템이라는 게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서 베이비붐 세대 대량 퇴직으로 인해서 노후 준비가 상당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재무설계가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인구 통계학적인 개념에서 보면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고, 그러면서 노동 환경이 변화가 됨에 따라서 당연히 뭐가 필요하다? 재무설계가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다음 소비자 인식의 변화. 개인주의적 사고방식과 개별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의 개성이나 가치를 중시하고 다양성을 추구하게 되고, 그래서 개인적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계층보다도 개인 재무 설계에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부분들. 그 다음 비재무적인 욕구도 증가를 한다라는 거죠. 가치를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재무적인 면뿐만이 아니고 비재무적인 면까지도 같이 이제 고려하고 관심 있게 되는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재무설계사도 재무적인 요구뿐만이 아니라 비재무적인 요구에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늘어나고,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 가치와 목표라고 하게 되면, 가치는 신념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추구하는 바. 좀 추상적인 개념이다라고 보면 되죠. 목표는 구체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고 보여지는 부분.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그 가치에 따른 목표와 그 다음에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와 이제 목표와 우선순위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재무적, 비재무적 부분까지를 포괄하는 부분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재무설계의 중요성을 또 인식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시장이 공급주의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고객 중심의 사고, 고객 중심의 경영이라는 개념이 기업의 최대 이슈로 대두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밑에 가게나 기업도, 개인이나 가게도 마찬가지로 전 생애에 걸쳐서 생애 소비 만족의 극대화를 추구하려는 욕구가 이제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재무설계의 중요성, 그리고 재무설계 전문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죠. 이렇게 돼서 각각에 걸쳐서 재무설계가 중요한 이유들이 각각의 세 가지 테마로 해서 사회경제적, 그 다음에 인구 통계학적, 그 다음에 개인에 대한 성향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제 시험 문제에 자주 출제가 되는 형태죠. 그 다음에 이제 자산관리사의 역할과 업무입니다. 자산관리사의 역할을 보게 되면 평균 수명 증가로 생애주기에 대한 변화, 금융환경의 변화, 이런 다양한 변화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떤 리스크 관리, 그다음 재무적, 비재무적 준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기이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의 역할은 재무설계의 계획을 수립하고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 그래서 재무설계를 수립하고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이제 자산관리사다. 당연히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되는 전문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전에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과 또 기술도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자산관리사의 종류가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한국 FPSB에서 주관하는 AFPK나 CFP 같은 경우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산관리사 CFA도 그렇고, 많은 재무 전문, 이런 자격증들이 많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나 이 중에서 금융연수원의 자산관리사 제도는 국가 공인 자격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민간 자격이 아니고 국가 공인 자격이기 때문에 은행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실무자가 필수적으로 취득해야 된다. 즉 국가 공인 자격이다. 민간 자격이 아니다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중간에 나와 있는 학습에 대한 요약이나 주요 정리나 연습 문제는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나와 있는 연습 문제나 요약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 시험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구나 라고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요. 연습 문제 풀어보실 때 오지선다 나와 있으면 오지선다 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5문제 푼 거잖아. 만약에 5문제가 있으면 25개의 문항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25문제를 푼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2장 쪽으로 넘어가서 개인 재무 설계 절차와 관련되는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학습 개요에서도 읽을 만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는 재무 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등 재정 자원을 보존시키고 증대하여 소비자 개인과 가게가 기대하는 생활 양식에 적합한 재무 목표를 전 생애에 걸쳐서 달성해 나가는 것.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여기서도 목표와 생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죠. 그렇죠? 목표와 생애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재무 설계는 이런 거다. 그러면서 6단계 과정, 재무 설계 절차. 자, 재무 설계 절차 6단계, 개인 재무 설계란 개인이나 가게가 가게의 현재 재무 상태를 검토, 그 다음에 설정한 재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과정. 그래서 재무 목표는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과정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6단계 프로세서로 나눠집니다. 거의 한국 FPSB에서 이야기하는 6단계 프로세서를 여기다가 같이 이제 공유하고 있네요. 1단계 보면 고객과의 관계 정립, 2단계에서는 정보 수집, 3단계는 계산 및 분석, 4단계에서는 제안서 작성, 그렇죠. 5단계에서는 실행, 6단계에서는 모니터링에 해당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그래서 1단계에서 한번부터 살펴보죠. 이 프로세서 6단계 과정은 순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순서 기억하셔야 되고, 이 안에서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고객을 처음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 그럼 1단계 정보 수집 과정,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에 해당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자산부채 상태표를 만들고 또는 현금 흐름표를 만들고 해서 자료를 점검하고 살펴봤다. 이러면 3단계 계산 및 분석 단계가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안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를 단계별로 그냥 늘어놓고 랜덤하게 늘어놓고 순서 나열해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자, 1단계 고객과의 관계 정립. 자, 재무설계사가 재무설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유망 고객 찾기라고 할 수 있다. 1단계에서 중요한 거 유망 고객 찾기 한 가지. 자, 1단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유망 고객 찾기이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그 유망 고객 찾기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은 지인을 통해서 찾을 수도 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했었던, 그쵸? 그리고 1차적으로 재무설계사 어떤 업무를 하면서 고객 영역을 확대시킬 때 가장 이제 먼저 접근하는 일반적으로 그런 방식 중에 하나죠. 그래서 지인은 자산관리사와 이미 친분이 있는 사람으로 혈연, 지연, 학연 또는 여러 가지 사연 등으로
사적인 인연 등으로 맺어진 사람들. 그 다음에 기계약자. 이제 그래서 이건 기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내가 계약을 한 사람. 그러면 계약을 했던 사람이 다시 계약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산관리사는 이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관리사와 이미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 자산관리사는 이들과 매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해본 사람이 해요. 대부분 보면. 새로운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과거에 경험이 있었던 사람이 다시 재판매 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거든요. 그 다음에 소개. 자산관리사 혼자서 유망 고객 찾기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래서 아는 사람이나 기계약자 범위 역시 한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소개를 통해서 지속적인 고객 찾기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맨 밑에 만나는 사람에게 친밀감과 뭐를 줘야 된다? 신뢰를 줘야 된다. 그래서 유망 고객을 찾으려면 결국은 뭐가 필요하다? 친밀감과 결국은 신뢰가 필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소개를 잘하는 사람은요, 훌륭한 고객의 조건 중에 하나에 해당이 돼요. 유망 고객의 4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재무 목표가 있는 사람. 자, 재무 목표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재무 설계를 실행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입 확률이 높다. 그리고 금융상품 가입할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 경제적 능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리 본인의 의지가 있어도 그렇죠? 가입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재무설계사한테는 조금은 힘드신 고객이 되겠죠. 그 다음 만남이 가능해야 되겠죠. 그 다음 실행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행력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두 번째 줄에 자발적인 참여가 낮다라고 하게 되면 성공 가능성도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실행력이 높은 고객이 당연히 성공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제 면담을 준비해야 하는 단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면담 준비. 자, 고객을 만나기 전에 친숙한 만남을 위해서 면담 준비는 자산관리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계죠. 즉, 면담을 준비하는 단계는 몇 번째 단계다? 첫 번째, 고객과의 관계 정립 단계다. 자산관리사는 우편을 통하거나 전화를 통하거나 문자 등을 통해서 사전 접근해서 고객에 대한 부담감을 없애고 좋은 이미지. 여기서 좋은 이미지라는 거는 친숙한 이미지이면서 전문가적 이미지여야 된다는 거죠. 심어주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성공 여부는 면담 준비를 얼마나 잘 했느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니까 초두 효과가 좋으면요, 후광 효과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초두 효과가 좋다는 얘기는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치만 발휘해 주잖아요. 그러고 나면 그 사람은 뭘 해도 잘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초두 효과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면담 준비를 굉장히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DM이나 T 사례가 밑에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 채널 접촉 채널별 장점과 유의점이 나오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자, 우편 DM으로 했을 경우에는 심리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죠. 많은 사람을 동시에, 그러니까 대량 발송하게 되면 많은 사람의 접촉이 가능하고 면담을 매끄럽게 진행할 가능성을 높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난번에 제가 우편 보내드렸는데 받아오셨죠? 라고 얘기하고, 제가 틈틈이 레터 보내드리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세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과의 친밀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유의할 사항은 고객에게 맞춤화된 DM 제작 발송할 것. 즉, 그냥 일반적으로 대량으로 보내는 메일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편지 같은 느낌이 들게 되면 고객은 절대 그걸 보고 감동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이 정도까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전화로 접근하는 방법에서는 효율적으로 시장 관리가 가능하죠. 그리고 만남을 쉽게 할 수 있게 되고요. 효율적인 면담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이 있는데, 유의할 점은 방문 약속을 잡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위해서는 전화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자 등을 통해서 이제 활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SMS니까 뭐 카톡이나 이런 부분도 해당이 되겠죠.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줄 수 있고, 동시 접속할 수 있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통화가 되지 않을 경우엔 문자 남겨놓는 게 상당히 유효하죠.
그렇지만 발송 시간을 주의해야 돼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약을 잘못 걸어놔서 새벽 2시나 뭐 새벽 1시에 띠디디 문자 울리거나 이렇게 받아보면 굉장히 기분 나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고요. 특히 고객이 예를 들어서 어떤 일에 종사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는 굉장히 사람이 예민해져 있는 시기다. 뭐 그럴 수 있는 시기들이 있어요. 굉장히 몰입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들. 그 시기는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DM이나 SMS나 문자나 이거 전화를 할 때는 그런 것들을 먼저 사전에 점검하고 전화해 주시는 게 대단히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최초의 만남 같은 경우에는요. 최초 만남은 본격적으로 재무설계를 시작하기 위한 단계죠. 그래서 바로 밑에 능숙한 의사소통으로 고객과의 대화를 리드해 나가야 돼요. 뒤집어서 얘기하게 되면 재무설계사는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상당히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바로 밑에 다음 같은 내용을 설명해 줘야 돼서 관계 정립을 해줘야 되는데 첫 번째 재무설계라는 게 뭐다. 그리고 이거는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저는 이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이런 능력을 갖고 있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범위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객님께서 이러한 정보들을 저한테 주시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객과의 대화 시 자산관리사는 가볍고 일상적인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색함을 해소시키고 그 다음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깊이 있게 나가줘야 되겠죠. 그래서 대화의 예가 나왔는데 그건 1, 2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제가 가끔 이제 커뮤니케이션 스킬과 관련되는 강의를 가끔 하는데 거기서 제가 항상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청 그리고 효과적인 질문. 효과적인 질문이 어떤 거냐라고 얘기했을 때 굉장히 포괄적인 느낌이 들 수 있지만 사심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한 호기심을 갖고 하는 질문이 가장 고객의 마음을 울려요. 그래서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답을 한다라고 했을 땐 온몸을 다한 경청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질문과 경청, 그러니까 순수한 호기심과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게 그런 질문이 좋은 질문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게 되면 효과적으로 이끌어내려면 성공적인 재무설계의 효과적인 건 좋은 질문과 훌륭한 경청이다. 근데 자산관리사가 갖춰야 될 필수적으로 갖춰야 될 기술이라고 했어요. 경청하고 좋은 질문을 하는 거는 이건 스킬이라는 거예요. 갈고 닦아야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고객 대부분은 자산관리사를 만나는 것에 거부감 또는 부담감을 느껴지는 게 또 사실이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자꾸 알려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래야지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 자꾸 이제 회피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자기를 감추고 싶어 하는 부분들이. 그래서 좋은 질문이란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말할 수 있게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질문. 그래서 자산관리사와 고객의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이런 좋은 질문을 하려면 먼저 이제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고 좋은 질문을 하다 보면 또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유용한 질문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상황 파악 질문, 문제인식 질문, 시사 질문, 해결 질문이 있는데 다음 중에서 상황 파악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시사 질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다음 중에서 시사 질문에 해당하는 것은, 뭐 이런 부분들 고려할 수 있어요. 상황 파악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나 정황 사실, 정보 등을 수집하기 위한 질문이다. 그래서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뭐 정년은 언제신가요? 거래하시는 자산관리사는 있으세요? 이건 이 사람의 주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거죠. 문제인식 질문. 자산관리사의 질문으로 고객이 현재 앓고 있는 어려움이나 문제점 아니면은 스스로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질문들. 어떤 노후를 보내고 싶으신가요? 라든가 계약 자금은 준비되셨나요? 내가 준비가 이거 갖고 될지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노후에 대한 특별한 준비가 없다고 하셨는데 불안하진 않으신가요? 뭐 이런 질문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었지 라고 스스로 느끼게 하는 그런 질문들이 이제 문제인식 질문. 그 다음에 이제 시사 질문.
자, 고객 문제로 인해서 파급되는 결과에 대해서 심각성이나 중요성 등을 고객 스스로 인지하게. 그러니까 고객 스스로 알게 만드는 질문들이에요. 전부 다 보면. 그죠? 그래서 문제인식 질문도 고객 스스로 인식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시사 질문도 고객 스스로 인지하게끔. 100세 시대에 준비 없는 노후를 맞이하면 정말 힘들죠. 그럼 100세 시대에 준비가 없는 노후를 맞이했다 고객님이 그럼 어떤 모습이실까요? 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중대질병에 걸려서 막대한 치료비가 필요한데 고객님의 가족한테 준비된 게 없다면 뭐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게 되면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지 라고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해결 질문. 고객으로 하여금 해결책의 효용가치나 이득 등을 느끼게 해서 자산관리사의 해결 제안에 동의를 구하는. 가족보장이 필요할 때마다 자금을 찾는 기능이 부과된 상품은 어떨까요? 라고 하면 그런 상품은 좋겠죠. 이렇게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그다음 노후에도 월급처럼 생활비가 지급되는 상품이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건 가입해야죠. 그런 거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문제 해결해 주는 거죠. 문제 해결을 해주면서 동의를 구하게 되는. 경청이란 그리고 이제 질문은 그런 질문이 이제 좋은 질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이란 고객의 말을 주의 깊게 공감하면서 듣는 자세. 그래서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 그리고 가치관이나 비재무적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 그래서 가장 강력한 설득은 경청이다. 의견을 경청하고, 그리고 실행할 적절한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 완고한 고객일수록 자산관리사는 적극적 경청하는 공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고객도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경청과 관련한 얘기들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에서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와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대통령 준비하고 있을 때 B라는 사람을 잠깐 선거 기간 중에 굉장히 바쁜 선거 기간 중에 재선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바쁜 선거 기간 중에 B라는 사람하고 면담을 할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꽤 긴밀한 대화를 나누고 그 다음에 이분이 가면서 C라는 보좌관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갔답니다. 참 대통령 각하께서 그 바쁜 와중에도 참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정말 고맙다. 아시는 것도 정말 많고 그 다음에 말도 정말 잘하시더라 라고 하면서 갔대요. 극찬을 하고 가서 C가 가서 물어봤대요. 각하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렇게 재미있게 하셨길래 B라는 분이 가시면서 극찬을 하고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냐면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하는 얘기 그냥 들어만 줬어요. 혼자서 열심히 많은 얘기를 하고 가시길래 공감되는 얘기들이 있어서 공감만 표시했지 나는 별 얘기한 게 없어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죠. 이게 이제 경청의 힘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B 같은 분은 이제 당연히 찍겠죠. 그렇죠? 예. 이런 식으로 이 경청은 그 정도로 커뮤니케이션 스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또 고급 스킬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스킬 중에서 침묵도 있거든요. 잠시 말을 멈추는 침묵도 있지만 이것도 고급 스킬이지만 남의 말을 들어주는 건 정말 고급 스킬이죠. 왜? 우리는 뭘 듣다가도 속에서 말하고 싶은 욕망 때문에 잠깐만 그러니까 내 말이 뭐 이런 식으로 자꾸 껴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걸 참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면담에 대한 마무리. 최초 면담에서 모든 걸 알아내기는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두고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서 바로 밑에 비밀 유지 약속은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단계입니다. 2단계 고객 정보 수집 및 재무 목표에 대한 설정. 자, 목표 수집 및 설정과 관련해서는 재무 목표에 대한 설정, 재무 설계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고객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해야 되고요. 바로 밑에 고객 정보 수집해야 되고 그 밑에 줄에 궁극의 목표가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래야 되는데 바로 밑에 구체적으로 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대부분의 고객의 답변이 재무설계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유는 목표가 추상적이고 구체적이지 않고 수치화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고객이 생각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가치라는 거죠. 우리 교재 쪽에서 거기까지는 안 나오지만 가치라는 거예요. 목표가 아니고. 그러니까 추상적이죠. 난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럼 행복해지고 싶은데 그거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달성해야 될 목표가 있겠죠.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고 나면 행복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목표들은 구체화되고 수치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이걸 얘기할 때 청소년들이나 어떤 그 가치관에 관련되는 그 강연을 가게 되면 그 목표와 관련되는 강연을 가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해요. 자동차를 구입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목표가 자동차 사는 거래요. 그럼 그건 목표가 아니라고요. 그건 자동차 사고 싶은 희망인 거고 자동차라는 부분을 사기 위해서는 얼마짜리 자동차를 언제 어떤 색깔로 어떤 회사의 자동차를 구입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돈을 모으겠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나와 있어야 된다. 최소한 목표는 구체화되고 그리고 수치화돼서 달성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지. 예. 이게 목표다. 이거는 그냥 꿈 얘기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면은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원하는 목표를 수집하고 그 목표가 달성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객과 협의해서 결정해야 되고요. 바로 밑에 도움을 주기로 하는데 그 밑에 목표 설정 근데 그 옆에 수치화하여 측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게 도움을 줘야 되고 세 줄 내려가서 보시면 수치를 표시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옆에 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고객의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 대부분은 바로 밑에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재무 목표나 우선순위가 바뀐다. 그래서 추상적이고 막연한 재무 목표를 구체적이고 수치화할 수 있게 가르쳐줘야 된다. 라는 거. 그래서 바로 밑에 보시니까 고객의 일반적인 관심사를 알아보는 방법이나 기간별로 재무 목표 살피는 방법 이런 건 읽어보시면 되고요. 생애 주기별로 재무 목표를 파악하는 방법에 보면 30페이지의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에 뭐가 나와 있어요?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라는 게 나와 있죠. 자, 이 생애 주기별 재무 목표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사람들은 지금 도시화돼서 움직이고 있고요. 대부분의 라이프 사이클이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나열해 놓고 보면 청년기, 가족 형성기, 양육기, 성장기, 축소기, 은퇴 및 노후기에 따라서 각각 직장 잡기, 첫 자녀 출산, 주택 마련, 확장, 노후 자금 마련, 상속증여에 대한 기획 수립 이런 형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이 중에서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과연 재무 목표는 뭘 먼저 달성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우선순위. 고객의 재무 목표를 확인하고 나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그래서 자산관리사는 고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목표부터 하나씩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조언해야 된다. 그러면 살펴보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단계가 2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재무 목표를 설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몇 번째 단계? 2단계에서 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고객 정보 관련 수집, 고객에 대한 정보 수집, 2단계가 지금 정보 수집이니까 그래서 유의사항을 살펴보게 되면 재무 설계 성공 여부는 고객 정보 수집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두 줄 내려가서 보시면 관계 정립 단계에서 중요성 설명하고 그 다음 고객으로부터 신뢰성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이익이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모습 보여주고 그렇게 되면 고객은 당연히 그리고 비밀 유지하겠다라고 하면 고객은 나한테 정보를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보 수집지 자산관리사가 갖춰야 될 조건 자연스러운 정보 수집을 위한 질문 기법, 효과적인 상담 기법 그리고 전문가적인 지식과 이미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고객은 정보를 나한테 줄 거라는 거고요. 바로 밑에 수집하기 위해서는 프로파일을 활용하는 것도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해서 프로파일 나와 있는 건 그냥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34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거기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또 개인과 부양 가족에 대한 정보, 정량적 정보, 정성적 정보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다음 중에서 정성적 정보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중에서 정보의 내용이 다른 것은 이렇게 하면 섞어 있는 거 골라내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냥 보면 다 알아요. 가족에 대한 상황, 부양 여부,
가족에 대한 정보, 뭐 이렇게 가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그냥 개인 및 부양가족 정보예요. 나머진 정량과 정성은 금방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섞일 수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비재무적 정보 쪽에 보시면 맨 밑에 재무설계 관련 경험이나 지식, 위험 수용 성향, 요거는 꼭 재무적 정보인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근데 얘는 비재무적 정보라는 거. 나머지는 그냥 다 구분하실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 정보 수집에 대한 방법입니다. 정보 수집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로 나눠질 수 있겠죠. 직접 면담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설문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인터넷이나 또는 전화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겠죠. 자, 직접 면담하는 경우에는 재무적, 비재무적 정보를 다 파악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깊은 신뢰감을 줄 수 있는 거고요. 설문서는 면담하기 전에 작성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다음 면담 중에 한다라고 하게 되면 각각의 효과가 좀 다를 수 있겠죠. 면담 전에 진행하게 되면 아무래도 빠른 정보를 수집해서 그건 면담에 활용할 수 있으니까 시간 전략도 되고, 그 다음에 고객의 생각이 잘 파악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면담 중에, 면담 진행하면서 하게 되면은 고객에 대해서 고객이 주는 정보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자산관리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들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은 당연히 정보 수집에 대한 비용이나 또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요. 인터넷을 외부로 하게 되면 또 쌍방향, 또 소통이 가능한 부분, 이런 부분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또 장점도 있죠. 다만 이제 면담보다는 조금 못하겠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전화로 하게 되면 전화 수집 같은 경우에 이미 수집한 정보 중에서 간단한 질문사항이나 이런 거 있을 때 다시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으로는 또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거기 밑에 보시면 정보 수집 방법의 장점 나와 있는 거 있죠. 면담, 설문서, 인터넷, 전화, 해당되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요번 차시는 저희가 1차 시에는 가볍게 재무설계 개요 수업부터 시작을 해서 2단계까지 살펴봤고요. 그다음 다음 시간에 이제 3단계 분석 및 진단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았죠? 예, 크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이쪽 과목들은. 자, 그럼 열심히 한번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